석양이 서쪽 하늘을 불태우며 지는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 로비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이 공간은 선우케미컬이라는 거대 기업의 위엄을 과시하듯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추상적인 형태의 대형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탄가스 분자 구조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었다. 은빛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이 조형물은 기업의 자부심이자 상징이었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조형물의 한 부분이 기울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금속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조형물을 떠받치던 받침대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나가 있었다. 그 파손된 조형물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고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회색빛 작업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곳곳에 작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이 건물에서 2년째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청소부였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가의 주름은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증언하듯 깊게 패여 있었다. 특히 오른쪽 눈썹 위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40년도 더 된 상처의 흔적이었다. 그의 손은 지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노인은 자신이 밀던 청소 카트가 조형물 받침대와 부딪혀 파손을 일으킨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의 일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최근 들어 자주 찾아오는 증상이었다. 혈압약을 제때 먹지 못한 탓이었을까? 그는 균형을 잃었고 청소 카트를 놓쳤다. 무거운 카트는 관성을 따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고 조형물 받침대와 정확히 충돌했다. 쇳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받침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박 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40년 전 그가 남산의 한 건물 지하 신문실에서 들었던 쇳소리가 떠올랐다. 철제 의자가 끌리는 소리,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비명소리. 뭐 하는 짓이야? 이 영감탱이가! 날카로운 고함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시설관리팀 관리인 최 대리였다.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박 노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또렷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박 노인의 심장을 짓눌렀다. 최 대리는 파손된 조형물을 한 바퀴 돌며 살펴본 뒤 박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짜증과 멸시만이 가득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조형물 하나가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당신 같은 청소부가 평생 벌어봤자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최 대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로비를 지나가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쾌함을 드러내는 표정, 동정 섞인 한숨. 그 모든 것들이 박 노인의 등을 짓눌렀다. 그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그의 마른 체구는 이제 더 초라해 보였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어지러워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원이었고 간청이었고 절규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굴욕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계약직 청소부였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이었다. 그에게는 90이 넘은 노모가 있었다. 그의 한 달 월급 대부분이 간병비로 들어갔다. 만약 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어지러워서 그게 변명이 돼. 당신 나이에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회사가 양로원이야. 뭐야? 최 대리는 가차 없었다. 그는 박 노인의 사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부로부터 받을 질책이었다. 시설관리팀장은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의뢰 관리인의 책임을 물었다. 최 대리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박 노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적인 표정이 스쳤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고령 청소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각 계약 해지 요청, 간담 명료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계약 해지야. 이런 사고 낸 사람을 어떻게 계속 쓸 수 있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박 노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해고.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해고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간병비는 어떻게 하나? 자신은 이제 75세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다. 이미 수십 곳의 면접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였다. 이 일자리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것마저 잃는다면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월급으로 변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갚겠습니다. 제발 이 일만은. 박 노인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최 대리를 향해 빌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세였고 구걸하는 자세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뜨거웠다. 내게는 이 일이 전부입니다. 이 일이 전부라고요. 박 노인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분노가 섞여 있었고 슬픔이 녹아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소리였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최 대리조차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이 늙은 청소부는 지금 로비 한가운데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최 대리에게도 부담스러운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고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다. 회색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김철수 선우케미컬의 회장이었다. 김철수 회장은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현장을 자주 살피는 편이었다.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 최 대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은 천천히 파손된 조형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무릎 꿇은 박노인에게 닿았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박노인을 응시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박노인의 얼굴을, 그 눈썹 위에 오래된 흉터를, 그 떨리는 손을, 그 구부정한 자세를 응시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1975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판자촌. 이곳은 도시의 변두리에 형성된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선 판잣집들은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 듯 흔들렸다. 좁은 골목길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고 여기저기 오물이 고여 있었다. 전봇대는 성기게 박혀 있었고 그나마도 몇몇 집에만 전기가 들어왔다. 대부분의 집들은 호롱불이나 양초에 의지했다. 공동수도는 골목 입구에 하나뿐이었고 새벽부터 물을 기르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다. 그 판자촌의 가장 안쪽, 가장 낮은 곳에 김철수의 집이 있었다. 단칸방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은 공간이었다. 사방이 판자와 함석으로 둘러싸인 이 방의 넓이는 겨우 2평 남짓이었다. 천장은 낮아서 성인 남자가 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고 벽 틈새로는 바람이 스며들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양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연탄 연기는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공기를 지배했다. 연탄가스 중독을 막기 위해 창문 한쪽은 항상 조금씩 열어두어야 했지만 그러면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바닥에는 낡은 이불 2채가 개켜져 있었고 그것이 이 집의 전 재산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재봉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을 법한 발로 밟는 방식의 재봉틀이었고 검은 철제 몸체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철수의 어머니였다. 40대 중반의 이 여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 일을 했다. 동대문 시장의 한 옷공장에서 받아온 청바지 밑단 작업이었다. 한 벌당 10원. 하루에 100벌을 해야 1,000원을 벌 수 있었다. 그녀의 발은 쉼없이 페달을 밟았고 바늘은 쉼없이 천을 뚫었다. 재봉틀 소리는 이 좁은 방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고 동시에 이 가족의 생존을 알리는 심장 박동 소리였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가을이었지만 방 안은 연탄 아궁이 때문에 후덥지근했다. 그녀는 이따금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지만 손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좁은 방에서 희미한 전구불빛에 의지해 바느질을 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끔씩 눈을 감고 눈꺼풀을 주물렀지만 곧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시간이 곧 돈이었다. 한 벌을 더하면 10원이 더 생기고 10벌을 더하면 100원이 더 생겼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연탄을 사고 철수의 학비를 댈 수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창문 옆에 작은 책상에서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그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교복은 이미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다.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은 색이 바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아침은 거르는 날이 많았고 점심은 멸치볶음, 김치, 보리밥 도시락으로 저녁은 어머니가 끓여준 보리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맑았고 강렬했다. 그것은 희망의 불씨였고 동시에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철수의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페이지가 빨간 펜과 파란 볼펜, 연필 밑줄로 빼곡했다. 책 여백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공책을 아끼기 위해 교과서 여백을 활용했다. 책상 옆에는 작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의 유일한 전자제품이었다. 철수는 이따금 라디오를 켜서 영어 방송을 들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어 회화 연습이었다.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한 달 학원비가 어머니의 한 달 수입과 맞먹었다. 창밖으로는 판자촌의 풍경이 보였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연탄을 지게에 지고 가는 연탄 배달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행상인, 골목 어귀에서 소주를 마시는 실직자들. 그들 모두가 가난의 굴레 속에 있었고 그들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다. 공장 매연과 연탄 연기가 뒤섞여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였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 석양조차 회색빛이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없었다. 오직 생존만 있었다. 어머니가 잠시 재봉틀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자부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감수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았고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참았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않았다. 철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연탄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양은 주전자를 들어 물이 끓는지 확인했다. 보리차였다. 설탕을 넣을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은 이 추운 밤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는 낡은 사기 그릇에 보리차를 따라 철수에게 건넸다. 철수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데웠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떠니? 어머니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철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철수가 너무 무리하는 것도 걱정스러웠다.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의 모든 시간은 책상 앞에서 보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2등 했어요. 다음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다. 서울대 법대에 가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고 희망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래, 우리 철수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새마을 운동 구호 알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일으키고 계시잖니. 우리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시대가 주입한 확신이었고 국가가 강요한 희망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하면 된다는 구호는 국민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국민교육헌장은 학교에서 암송되었고 방공교육은 일상화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 그것이 시대의 가치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나태한 자로 낙인 찍혔다. 어머니는 다시 재봉틀 앞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시 방 안을 채웠다. 철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끊임없이 움직이는 발. 그 모든 것이 철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반드시 어머니를 이 가난에서 구해내겠다고.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것은 결이었고 투지였으며 동시에 시대가 부가한 압박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판자촌은 조용해졌다. 골목길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김철수의 단칸방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재봉틀 소리와 연필 소리가 어우러져 밤의 정적을 깼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꿈을 향한 행진이었으며 시대가 강요한 희망의 메아리였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판자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절망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서막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각, 1975년 겨울의 어느 평일,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성고등학교의 정문 앞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학교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외벽은 시멘트색 그대로 칙칙했으며 창문 몇 개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교문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멸공통일,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자 붉은 글씨로 쓰인 이 구호는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다. 교문 옆에는 생활지도부 교사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각각 자와 출석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권위와 엄격함이 새겨져 있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모두 교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 교사들 앞을 지나가야 했다. 생활지도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일일이 검사했다. 남학생의 머리카락은 앞머리가 눈썹을 넘지 않아야 했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했으며 뒷머리는 셔차 깃을 넘지 않아야 했다.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했고 양말은 흰색이어야 했으며 머리는 단발이거나 따아야 했다. 이 규정을 어긴 학생은 즉시 적발되었다. 교사는 자를 들어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재었고 규정을 벗어난 경우 그 자리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항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항의하는 학생은 교무실로 끌려가 체벌을 받았다. 대나무 회초리나 야구 방망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철수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찍 집을 나섰기에 여유 있게 등교할 수 있었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이발을 해주었다. 이발소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교복은 낡았지만 단정했다. 어머니가 매일 밤 다림질을 해주었다. 철수는 교문을 통과하며 생활지도 부교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교사는 철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모범생이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복장도 단정했으며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철수는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학생들이 와 있었다. 교실은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낡은 나무 책걸상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칠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교탁 위에는
분필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교실 벽에는 또 하나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민교육헌장을 생활화하자. 그 아래에는 국민교육헌장 전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이 헌장을 암송해야 했다. 암송하지 못하는 학생은 벌을 받았다. 운동장을 10바퀴 돌거나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거나 체벌을 받아야 했다. 첫 교시는 사회 시간이었다. 담당 교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고 그는 교과서를 펴들고 교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북한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무찌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학생들은 공책에 그 내용을 받아 적었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진리였고 그것을 외우는 것이 공부였다. 철수는 펜을 들고 열심히 필기를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내용이 진정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워야 할 정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철수는 복도로 나왔다. 복도 창문을 통해 운동장이 보였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줄을 맞춰 서서 구보를 하고 있었고 체육교사는 호루라기를 불며 구령을 외쳤다. 하나 둘, 하나 둘, 그것은 군대식 훈련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군인처럼 훈련시켰다. 규율, 복종, 통일성.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이었다. 개성이나 창의성은 장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모두가 같아야 했고 모두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철수는 도시락을 들고 교실의 난로로 다가갔다. 그 시절 학교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급식실이 없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다. 교실 뒤편 끝 난로 주변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도시락을 데우기 위해 모여 있었다. 난로 위에는 알루미늄 도시락들이 층층이 쌓여 데우기가 한창이었다.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교실에 퍼졌던 연탄 냄새 대신 따뜻한 밥 냄새가 감돌았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보리쌀이 섞인 밥과 고슬고슬한 멸치볶음 그리고 어머니가 전날 저녁 남은 김치를 정돈해 넣은 것이 보였다. 요즘 쌀이 귀하고 보리 혼식이 의무라 밥은 조금 거칠었지만 철수에게는 그마저도 귀한 한 끼였다. 어머니가 아침을 제대로 드시지 못한 날이 많다는 걸 철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남김없이 먹었다. 숟가락이 도시락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날 때쯤 철수는 느을 같은 생각을 했다. 나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야 집 걱정 덜 시키지. 오늘도 그는 도시락을 깨끗이 비웠다. 난로 위에 잔열이 아직 남아있는 도시락통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철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교 도서관은 작았고 책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교과서와 참고서였고 문학서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도 검열을 거친 책들만 비치되어 있었다. 금서 목록에 오른 책들은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철수는 서가 사이를 걷다가 한 권의 시집을 발견했다. 김소월의 시집이었다. 그는 그 책을 집어들고 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를 읽는 동안 그는 잠시나마 이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진달래꽃을 읽으며 그는 자유와 아름다움을 상상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고 한 교사가 들어왔다. 그는 국어 선생님이었다. 30대 후반의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아름다움과 사고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이따금 금지된 시인들의 작품을 언급했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격려했다. 철수는 국어 선생님을 깊이 존경했다. 그는 국어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의 얼굴은 지금 창백했다. 그는 도서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서가에서 몇 권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그 책들을 가슴에 안았다. 철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일어나 국어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국어 선생님은 철수를 보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철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내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철수는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국어 선생님은 이미 도서관을 나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다. 다음 날 철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직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불온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를 당국에 신고했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그는 교단을 떠나야 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다. 항의하는 순간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철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수업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국어 선생님의 쓸쓸한 뒷모습만이 맴돌았다.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철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정의감이었다. 방과 후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로공단 근처를 지나갔다. 이곳은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여공이라고 불렸다. 철수는 공장 앞에서 퇴근하는 여공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은 비틀거렸다. 그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 임금은 턱없이 낮았고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 안에서 그들은 유독 가스를 마시며 일했고 기계에 다치는 사고도 빈번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의할 수 없었다. 항의하면 해고되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철수는 한 여공이 길가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20살도 되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역력했다. 철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다. 여공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절망, 무력함, 그리고 억울함. 철수는 가슴이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고등학생일 뿐이었고 자신도 가난했으며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단칸방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공장 매연과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그는 국어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이제 무거운 책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불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그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유신체제 철폐와 언론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철수는 그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포될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으며 미래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감은 이제 두려움보다 강했다. 1976년 늦은 봄, 서울 남산 자락의 어느 건물 지하.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몇 개의 방들이 나 있었고 각 방의 철제 문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다. 사무실, 그 문 뒤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그 불안정한 빛은 이곳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어딘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든다. 사무실 내부는 더욱 음울했다. 방의 크기는 4평 정도였고 천장은 낮았으며 창문은 없었다. 오직 천장의 백열등 하나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벽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지만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얼룩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의 흔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의자에 김철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다. 밧줄은 너무 단단히 조여져 있어 피부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온 지 사흘째였다. 시위에 참가한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되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가방을 뒤졌고 그 안에서 유인물 한 장을 발견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즉시 연행되었고 이곳으로 옮겨졌다. 어머니에게 연락할 기회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지금쯤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미칠 듯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철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잠을 자려 하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깨웠고 밥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다. 철제 문이 열렸다. 무거운 금소금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각진 편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계급은 반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해왔고 수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신문해왔다. 그의 업무는 간첩과 불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불렸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가 신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정부를 비판했거나 민주화를 외쳤거나 금지된 책을 읽었거나 시위에 참가했을 뿐이었다. 박 반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직무였고 그의 생계였으며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반장은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서류를 훑어보았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박 반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 반장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냉정함이었고 무관심이었으며 동시에 피로였다. 그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 의자에 앉혀보았고 수백 번의 신문을 진행했다. 김철수, 18살, 경성고등학교 3학년, 성적, 상위권, 가난한 집안, 어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살고 있음. 박 반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처럼. 그는 서류를 덮고 철수를 내려다보았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박 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영혼들. 그들은 처음에는 항상 강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고 입을 다물었으며 저항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무너졌다. 박 반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육체적 고통도 효과적이었지만 심리적 압박이 더 강력했다. 두려움, 죄책감, 절망. 그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무기였다. 너 서울대 법대 가고 싶다며? 판사나 검사 되고 싶다며?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며? 박 반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마치 친절한 어른이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온기는 독이었다. 철수는 몸을 떨었다. 박 반장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아는지 놀라웠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했다. 집안 배경, 학교 성적, 심지어 꿈까지. 박 반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어머니는
지금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런데 아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다. 간첩. 그 단어는 공포였다. 이 시대의 간첩으로 낙인 찍히면 인생이 끝났다.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평생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 했다. 가족도 연좌제로 고통받았다. 취업도 진학도 결혼도 불가능해졌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민주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박 반장은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철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그 눈에는 권위와 위협이 가득했다. 민주화, 그게 뭔지 내가 아니?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민주화야? 북한 놈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민주화야? 너 같은 애들이 시위를 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려.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 북한이 쳐들어와. 그럼 우리 모두 죽는 거야. 그걸 원하니? 박 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다. 그는 분노한 척했다. 그것이 신문 기술의 일부였다. 위협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어야 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박 반장의 논리는 교묘했다. 국가안보, 반공, 북한의 위협. 그것들은 이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였고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적으로 간주되었다. 박 반장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철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입김이 철수의 귀를 스쳤다. 그 입김은 차가웠다. 철수야, 나도 너를 이해해. 넌 나쁜 놈이 아니야. 그저 철없이 잘못된 길로 빠진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시위를 누가 조직했는지, 누가 유인물을 만들었는지, 누가 주동자인지만 말해주면 돼. 그러면 넌 집에 갈 수 있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어.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간단하잖아. 박 반장의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 같았다. 그것은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철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미 사흘 동안 견뎠다. 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박 반장은 철수의 흔들림을 감지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일 똑바로 안 할 텐가? 순순히 협조하면 모두에게 좋은 거야. 넌 자유를 얻고 나는 보고서를 쓰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박 반장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방 한켠 구석의 캐비넷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철수는 그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박 반장의 손에는 전선이 달린 기계가 들려 있었다. 전기고문 도구였다. 박 반장은 그것을 철수에게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순간 철수의 세계는 무너졌다.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박 반장은 그 모습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혐오였으며 자기 연민이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으며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만두면 자신도 의심받았다. 나는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나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 며칠이 더 지났다. 철수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댔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을 만들어냈으며 거짓 진술서에 서명했다. 박 반장은 그 진술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업무 완료였다. 그는 철수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정신은 파괴되어 있었다. 그가 문을 나설 때 박 반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철수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세하지만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다. 그것은 육체적 후유증이었고 동시에 정신적 상처의 증표였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든다. 하지만 그 빛은 밝지 않다. 희미하고 탁하며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랜 빛이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76년의 신문실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깊어질 뿐이다. 2016년 가을,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건조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 맑음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고 바람은 그 낙엽들을 거리 여기저기로 흩날렸다. 서울 외곽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들은 이제 낡고 초라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삐걱거렸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복도는 어두웠다. 이곳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그 아파트 5층 503호. 문패에는 박영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문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낮은 기침 소리. 방 안은 좁았다. 10평 남짓한 원룸이었고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다. 가구는 최소한이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 하나.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희미했다. 이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에 버려진 듯 했다. 침대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90이 넘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박영수의 어머니였다. 몸은 뼈만 남았고 피부는 주름투성이었으며 눈은 흐릿했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고 아들의 얼굴조차 때때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다. 박영수 노인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75세의 이 노인은 등은 구부정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오른쪽 눈썹 위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40년 전에 생긴 상처였다. 그 흉터는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이따금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만졌다. 손가락이 흉터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신문실의 냉기, 철제 의자의 차가움, 전기 고문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 박 노인은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문했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다. 그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그 합리화는 밤이 되면 무너졌다. 악몽이 찾아왔고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으며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박 노인은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였다. 숟가락을 어머니의 입에 가져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죽 좀 드세요. 조금만 더 드시면 돼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입을 벌렸다.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였다. 어머니는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다. 목구멍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자주 기도로 넘어갔다. 박 노인은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기침을 멈추게 했다.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재웠다. 그리고 자신은 출근 준비를 했다. 박 노인은 선우케미컬 본사 건물의 청소부였다. 계약직이었고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간병비와 생활비를 댔다. 남는 돈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 옷도 10년 넘게 같은 것을 입었고 식사도 간단히 해결했으며 취미나 여가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박 노인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회색빛 작업복이었고 가슴에는 외주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정리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75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신문하고 진술을 받아내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거 정권의 고문 기술자들은 정리되었다. 일부는 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해고되었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노인은 해고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 가까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 공장 노동자, 경비원, 청소부. 그는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죄책감을 씻어주지 못했다.
박 노인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회사 가요. 저녁에 올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박 노인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섰다. 문을 잠그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75세의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 90이 넘은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는 자신, 친구도 가족도 없는 고독한 자신.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고 이것이 그가 받는 벌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40층 선우케미컬 회장실. 이곳은 박 노인의 단칸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널찍한 공간, 고급 가구, 대형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 전경. 책상은 이탈리아산 원목이었고 의자는 독일제 가죽 의자였으며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공간이었으며 부의 표현이었다. 그 책상 앞에 김철수 회장이 앉아 있었다. 68세의 이 남자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회색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양복은 맞춤 제작된 고급품이었다. 그는 선우케미컬의 회장이었다. 이 회사는 부탄가스 업계 1위였고 연 매출 5천억 원을 넘겼으며 직원만 2,000명이 넘었다. 김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회사의 재무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었다. 그의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펜으로 메모를 했다. 그는 성실한 경영자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6시에 출근하며 밤 10시까지 일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존경받았고 업계에서 인정받았으며 언론에서 칭찬받았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작은 부탄가스 회사를 인수해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교과서에 실렸고 강연에서 언급되었으며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펜을 잡으려 할 때마다 손이 흔들렸고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으며 커피잔을 들 때마다 손목이 흔들렸다. 그는 이 떨림을 숨기려 애썼다. 회의 중에는 손을 책상 아래에 두었고 사람들과 악수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떨림을 억제했으며 혼자 있을 때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의사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지만 김 회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처였다. 40년 전 신문실에서 받은 정기 고문의 후유증이었다. 그 후유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성공했지만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존경받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이 경제 발전의 증거였고 국가 성장의 결과였으며 그 자신의 성공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과거를 잊기 위해서인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멈추면 과거가 그를 삼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다. 오전에는 임원회의,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 저녁에는 경제인협회 만찬.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바빴다. 바쁘게 사는 것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비서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자 김 회장은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떨림은 여전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떨림은 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였고 상처의 증언이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죄의 표식이었다. 이렇게 두 노인은 같은 도시,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다른 한 사람은 낡은 단칸방에서, 한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서, 다른 한 사람은 몰락의 밑바닥에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40년 전의 그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몇 시간 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석양이 로비를 붉게 물들이고 파손된 조형물 앞에서 박 노인의 절규가 메아리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월급으로 변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갚겠습니다. 제발 이 일만은. 김철수 회장은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무너진 박노인에게 고정되어 있다. 최 대리의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린다. 어지러워서 그게 변명이 돼. 당신 나이에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회사가 양로원이야. 뭐야? 최 대리의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린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한 표정, 동정 섞인 한숨. 모든 시선이 박 노인을 향해 있다. 박 노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손은 기도하듯 모아져 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75년의 삶이 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다. 가난, 죄책감,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 내게는 이 일이 전부입니다. 이 일이 전부라고요. 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다. 김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낀다. 무언가 낯익은 것이 있다. 그 절박함, 그 떨림, 그 무력함. 40년 전 자신도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 자신도 이렇게 애원했다. 김 회장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간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또렷한 소리가 난다. 직원들은 회장이 다가오자 자리를 비킨다. 최 대리는 회장을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청소부가 조형물을 파손해서. 최 대리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를 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 노인에게 향해 있다. 김 회장은 박 노인 앞에 선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박 노인과 눈높이를 맞춘다. 박 노인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다. 김 회장은 박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깊은 주름, 창백한 안색, 충혈된 눈,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오래된 흉터.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는 그 흉터를 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흉터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다. 40년 전 신문실에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꾼다. 젊은 남자는 늙은 노인이 되고 강했던 몸은 쇠약해지며 권위는 무력함으로 변한다. 김 회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최 대리, 이분을 내 응접실로 모셔라.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 최 대리는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본다. 회장이 청소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반문하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한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김 회장은 박 노인에게 손을 내민다. 박 노인은 그 손을 바라본다. 떨리는 시선, 혼란스러운 표정. 그는 왜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잡는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맞닿는다. 김 회장은 박 노인을 일으켜 세운다. 박 노인의 몸은 가볍다. 마치 깃털처럼. 김 회장은 그 가벼움에서 또 다른 슬픔을 느낀다. 이 노인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까?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짊어졌을까? 회장실 응접실은 조용하고 편안했다. 고급 소파, 커피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 이곳은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이었다. 박 노인은 이곳에 들어서자 더욱 위축되었다. 그는 자신 같은 청소부가 이런 곳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부드럽게 그를 소파에 앉게 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다. 따뜻한 녹차였다. 김 회장은 박 노인에게 차를 권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데웠다. 김 회장은 박 노인을 관찰했다. 그의 모든 동작, 표정, 습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박 노인은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긴장했다.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있었다.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형물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톤으로 저도 가난했습니다. 서울 외곽 산비탈 아래 판자촌에서 살았고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며 저를 키우셨죠. 저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서울대에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였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기억이었다. 김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죠.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노인의 몸이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김 회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남산의 어느 건물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실이었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를 신문한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가난을, 제 어머니를, 제 꿈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죠. 일 똑바로 안 할 텐가. 그 말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이 그 말투를 흉내내는 순간 박 노인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일 똑바로 안 할 텐가? 그것은 그가 신문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다. 위협과 회유를 동시에 담은 그 말투.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다. 박 노인은 이제 확신했다. 눈앞에 이 회장이 40년 전 자신이 고문한 그 학생이라는 것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회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김 회장은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세하지만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다. 이 떨림은 그때 생긴 겁니다. 전기 고문의 후유증이죠. 40년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파킨슨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상처라는 것을. 아물지 않는 상처 말입니다. 박 노인은 그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보였다. 40년 전 자신은 그 손에 전기 고문 도구를 연결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젊은 학생의 비명을 들었고 그의 몸이 경련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영혼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다. 박 노인은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였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참회였으며 동시에 절규였다. 김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놀라움.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자신을 고문한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 순간, 김 회장은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증오해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를 묻어야 하는가? 박 노인은 계속 울었다. 그의 울음은 통곡이었다.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그는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수백 명의 인생을 파괴했고 수많은 가족을 고통에 빠뜨렸으며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펐다. 마치 피처럼 눈물처럼. 김 회장은 오른손을 들어보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 떨림과 함께 살았다. 40년 동안 그 악몽을 꾸었다. 4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슬펐다. 마치 오랜 세월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몸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으며 숨소리는 가빠졌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가슴 앞에 모아져 있었다. 그는 마치 참회하는 수도승처럼, 아니 죄인처럼 보였다.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그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김철수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고 그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연민,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40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 만남을, 이 대면을.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신문실의 기억을 떠올렸다. 차가운 철제 의자, 눈부신 백열등, 매캐한 담배 연기 냄새, 그리고 고문의 고통. 그 기억은 40년이 지나도 선명했다.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고 오른손의 떨림으로 남아 있었으며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존재했다. 박 노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떠올렸다. 수백 명의 얼굴, 수천 번의 신문, 셀 수 없이 많은 고문. 그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 합리화는 밤이 되면 무너졌다. 죄책감이 그를 찾아왔고 악몽이 그를 괴롭혔으며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박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으며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40년 동안 참아왔던 고백, 40년 동안 품어왔던 참회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회장님,
아니, 철수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고문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얼굴이 밤마다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민주화 이후 저는 해고되었고 숨어 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죄책감이 나의 고문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저는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것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절규였으며 참회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저는 그때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일 똑바로 안 할 텐가? 저는 당신의 가난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비명을 들으며 몸이 경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그것이 제 직무라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말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저에게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당부의 명령이었다고, 그만두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제가 당신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박노인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그는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응접실에 울려 퍼졌고 김 회장의 가슴을 울렸다. 김 회장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박노인의 고백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고 분노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다. 40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상상했다. 자신을 고문한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순간. 그는 수없이 많은 대사를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증오의 말, 분노의 말, 비난의 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김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박 노인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 노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김 회장은 박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고 주름졌으며 차가웠다. 김 회장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박 반장님, 아니, 어르신, 저는 40년 동안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고통을,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당신이 제 인생에 남긴 상처를.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신문실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가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회사를, 이 성공을.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당신은 제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제게 동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저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박 노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당신도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 노인은 무너졌다. 그는 김 회장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것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4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4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맨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용서를 받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였고 영혼의 평안이었으며 과거로부터의 자유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고문관과 희생자. 하지만 이제는 증오를 내려놓은 노년의 두 사람. 상처받고 후회하고 용서하고 과거의 앙금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두 사람. 석양이 점점 더 붉게 물들었다.
그 빛은 응접실을 가득 채웠고 두 노인을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낙엽은 단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고 봄이 올 것이며 생명이 다시 피어날 것이었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과거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증오의 포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완전히 자유로웠다. 박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웁시다. 시대의 희생자들을,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속죄이자 치유입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포옹했다. 그것은 화해의 포옹이었고 용서의 포옹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포옹이었다. 석양은 이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둠 뒤에는 항상 새벽이 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그 새벽을 함께 맞이할 것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달랐다. 낙엽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낙엽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담겨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을 것이고 여름이 오면 푸르른 잎이 우거질 것이며 다시 가을이 오면 또 다른 낙엽이 떨어질 것이었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었고 삶의 리듬이었으며 인생의 진리였다. 선우케미컬 본사 건물 3층.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 있었다. 현판에는 선우케미컬 복지재단 시대의 상처치유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금색 글씨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고 밝은 로비가 펼쳐졌다. 흰색과 연한 베이지색으로 꾸며진 이곳은 병원처럼 차갑지 않았고 사무실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처럼 포근했고 카페처럼 편안했다. 부드러운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평화로운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으며 곳곳에 화분들이 배치되어 생기를 더했다. 창문은 크고 밝아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왔고 그 빛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이 센터는 유신시대와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과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며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직업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김철수 회장이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했고 전문 상담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센터의 사명이 적혀 있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를 희망한다.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문구였다. 센터 안쪽의 한 교육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은퇴한 전문가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는 것,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 교육실 앞쪽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박영수였다. 하지만 6개월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등이 펴져 있었고 어깨가 당당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남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재단 봉사관리자라는 명찰이 걸려 있었다. 그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으며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박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이제 속죄로 변화했고 그 속죄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년 전 정부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제 직무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고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으며 민주화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직무라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믿음과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숨을 죽이며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박 노인은 계속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도망쳤고 숨었으며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제가 고문했던 사람들 중 한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건물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무너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자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햇살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희망적이었다. 박 노인은 다시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의 선물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하고 실천적인 속죄가 필요하며 평생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게 될 일은 단순히 상담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치유로 바꾸고 역사의 상처를 미래의 희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박 노인의 말이 끝나자 교육실은 고요했다. 그리고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셨나요?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박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끄러움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박 노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감사를 표했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박 노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응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다. 그것은 속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이었다. 저녁 무렵 선우케미컬 본사 로비. 6개월 전 파손되었던 조형물은 이제 완전히 복구되어 있었다. 조형물의 밑부분에는 작은 명판이 추가되어 있었다. 희망은 상처에서 피어난다. 용서는 고통을 치유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김철수 회장이 직접 쓴 문구였다. 석양이 로비를 물들이고 있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시각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화와 희망이 흐르고 있었다. 김철수 회장과 박영수 노인이 조형물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회장의 오른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떨림은 이제 그의 일부였고 그의 역사였으며 그가 극복한 고통의 증거였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가 흘렀다. 오른쪽 눈썹 위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증언이었고 용서의 표식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낙엽이 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회장님. 낙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겨울을 견디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고통, 용서, 화해, 희망, 사랑.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담겨 있었으며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두 노인을 보았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회장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박 노인이 어떻게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석양이 점점 더 붉게 타올랐다.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그 빛은 로비 전체를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다.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조형물을 가리켰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이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것은 삶의 흔적이었고 투쟁의 증거였으며 승리의 표식이었다. 낙엽이 창밖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 하늘을 날아가는 낙엽들. 그 낙엽들은 아름다웠다. 비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로웠다. 그것이 낙엽이 지는 시간의 의미였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시간.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는 시간. 로비는 이제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이며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희망 속에서 살 것이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데 바칠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치유로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증명할 것이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낙엽이 지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들의 삶이 증명하는 진리였으며 이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이었다.